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용량 DW를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짚어보고 이런 트렌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 버티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버티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 부장입니다. 금일 웨비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장의 변화 과정과 최근 마켓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버티카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버티카의 주요 기술 요소들을 바탕으로 특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버티카 9.1을 중심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카는 빅데이터를 위한 하둡 연계, 머신러닝 지원, 클라우드 로드맵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 특히 9.1에서는 클라우드형 DW인 이온 모드가 정식 릴리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및 정리를 수행한 다음에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Q&A와 관련하여서는 평소에 질문받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보았고 웨비나 진행 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메모로 남겨주시면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의 진화와 버티카의 역사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트렌드는 데이터 저장소의 변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인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데이터 저장소로 로컬 디스크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사용되는 업무 환경이 제한적이었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가격도 비쌌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를 잘 구조화하여 저장하고 접근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증가량은 선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증설 시기를 예측하여 계획된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웹과 모바일이 등장하여 데이터 유입 경로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드웨어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전에는 저장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요구사항과 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성능의 저렴한 디스크를 도입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하드웨어를 추가하면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아키텍처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장이 용이해진 것과 실시간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드웨어의 운영과 관리는 클라우드 벤더가 수행하고 유동적인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트렌드는 AWS S3로 대표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등장시키는 데 이릅니다. 성능은 낮지만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화하여 확장이 가능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스트리밍, 클릭 이벤트, 이벤트 데이터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로컬 스토리지에 존재하지만 데이터의 절대량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데이터 저장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장의 요구사항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여러 리서치 기관은 향후 데이터 분석 시장의 트렌드 예측 자료를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 두 번째는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세 번째는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의 분리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가 각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하둡,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관리와 조회를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연결된 환경에서 하나의 SQL 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인데 조회가 자주 되는 핫데이터를 빠른 디스크에 두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접근이 적은 콜드 데이터가 되는 시점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스크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그 니즈입니다.
그렇게 이동된 콜드 데이터는 접근하는 데 느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SQL로 핫데이터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백업 대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인데이터베이스 분석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대용량 데이터에 적용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나온 요구사항입니다.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사례들을 만들게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을 개연성이 있다는 데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존 통계 분석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대로 머신러닝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빠르게 병렬로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예측입니다. 세 번째는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트렌드의 스케일 아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 확장이 가능한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데이터는 한 곳에 저장해두고 워크로드에 따라 컴퓨팅 엔진을 늘리고 줄이는 시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배경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유입되는 스토리지에는 절대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ETL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 이동 작업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실제로 업무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예측을 담고 있으며 이를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일반화가 눈앞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이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앞다투어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관계형 구조가 가장 빠르다는 것과 표준 SQL이 친숙하여 많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빅데이터 플랫폼화입니다. 하둡 에코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중요한 사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도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프카나 스팍 같이 빅데이터 기술들과의 연계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인데이터베이스 분석입니다. 머신러닝을 자체적인 시퀄 함수로 지원하여 기존 DBA가 손쉽게 수행할 수도 있어야 하며 동시에 R이나 파이썬 등으로 짜여진 머신러닝 코드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워크로드 관리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머신러닝은 반복 작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정된 자원 내에서 머신러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클라우드 로드맵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면 특정한 클라우드 환경에 락인되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에 배포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클라우드 트렌드와 니즈에 맞는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한 로드맵도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선제적으로 훌륭하게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버티카입니다. 버티카는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석학인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교수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는 시스토어라는 논문에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고안한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진행하였고 버티카는 그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스톤브레이커 교수는 현재까지도 데이터베이스 업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70년대에 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는 사이베이스, MS SQL 서버 등의 근간 아키텍처로 사용됩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근래에 많이 친숙해진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그레는 그린플럼, 테라데이아 아스터, IBM 네티자, 그리고 AWS 레드시프트 등의 근간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그는 마지막 RDBMS 2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중 대용량 분석 업무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버티카입니다. 그 이후 그는 데이터 연결성과 노시퀄 연구에 집중하였고 최근까지도 사이DB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업계에 계속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티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당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당시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IT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여러 업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동시성과 안정적인 성능을 데이터베이스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은 이 요구사항에 어플라이언스로 대응하였고 오늘날도 많은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업무는 어플라이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교수는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2004년 하나의 아키텍처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사상은 언젠가 끝날 것임을 예측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결론 부분을 일부 발췌하였는데 중점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점점 유즈 케이스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지원하는 범용 아키텍처는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며 따라서 각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논문 이후에 그가 만든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버티카로 대용량 분석 업무 최적의 순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어플라이언스는 벤더가 별도로 선정한 일부 하드웨어에서 운영되는 단점은 있지만 하드웨어 이점을 살리는 장점이 있는데 버티카는 그 이상의 성능을 범용 하드웨어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구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버티카를 찾아보시면 Built for Fast, Built for Freedom이라는 문구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이는 플랫폼 종속이 없는 빠른 대용량 분석을 위한 순수 DBMS를 지향하는 버티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간결한 두 문장입니다. 버티카는 탄생 후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빅데이터와 함께 성장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도 많은 기여를 하면서 함께 빅데이터 최신 기술을 버티카의 제품 안에 녹여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에 보실 수 있는 LIB HDFS++는 버티카와 하둡을 연결하였을 때의 성능 저하 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티카 개발진이 기존 자바 라이브러리를 새로 C++로 작성하여 성능을 개선한 작품으로 현재 다른 하둡 환경에서도 거의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티카는 빅데이터의 실사례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의 재당선 당시 오바마 선거 캠프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이 오바마 재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 엔진이 바로 버티카입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었던 버티카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그와 관련한 기사는 AWS 테크 블로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티카는 지속적으로 트렌드의 최앞단에서 제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버티카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빅데이터로 로드맵을 확장하려던 휴렛 패커드는 버티카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휴렛 패커드가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분리하고 HP 엔터프라이즈로 분사하였다가 최근 마이크로 포커스와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버티카는 여전히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독립된 로고와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렛 패커드에 인수되었던 제품들 중에서도 유일하고 현재 마이크로 포커스 소속의 제품들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이렇게 간략히 데이터 트렌드와 버티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버티카의 근본적인 설계 사상에 있는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카는 그 근간을 크게 5개의 기술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신 기능이 아니라 시스토어 연구 결과의 사상에 의거한 요소들로 버티카의 발전 역사 내내 유지되어 오면서 혁신되어 온 기술들입니다. 네이티브 컬럼나 스토리지, 컴프레션 앤 인코딩, MPP 스케일 아웃, 디스트리뷰트 쿼리, 그리고 프로젝션이 그것인데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네이티브 컬럼 스토리지로 순수 컬럼 기반의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티카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컬럼 기반으로 저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컬럼 기반으로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그림처럼 쿼리가 수행되었을 때 기존의 로우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로우를 읽어서 요구되는 컬럼 값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스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컬럼 기반의 아키텍처는 컬럼끼리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조건절에 탐색되는 컬럼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데이터만 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특성으로 말씀드릴 압축 및 인코딩 기술이 여기에 더해지면 I/O 양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처럼 기존 아키텍처의 추가적인 옵션으로 확장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근간 설계가 컬럼 기반으로 되어 컬럼마다 그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압축과 인코딩이 수행됩니다. 둘째, 선택적인 읽기를 통해 우수한 자원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기본 설계 사상이 컬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옵티마이저와 같은 연계 기술들이 모두 컬럼 기반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추가적으로 컬럼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쉽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요소는 압축과 인코딩 기술입니다. 버티카는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로 한 컬럼 내에는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고 어떤 것은 특정 값을 기준으로 적은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압축하고 인코딩한다면 저장되는 데이터의 절대량을 줄일 수 있고 I/O를 통해 전송되어야 하는 크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우측을 보시게 되면 여러 데이터들이 압축 후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버티카는 약 10가지의 압축 인코딩 방식을 지원하며 복합 알고리즘도 지원합니다. 인코딩은 압축과 다르게 조회 시 데이터의 압축을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합 기술로 압축이 되어 있을 때는 압축 부분만 해제하고 인코딩은 해제하지 않은 채로 디코딩을 수행합니다. 디코딩은 컴퓨팅 파워를 아낄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기본 설계 사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축된 데이터의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도 압축이 해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최적의 압축 인코딩 기술을 권고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동 압축 인코딩 기술인 오토를 지원하고 이 알고리즘도 버티카 사용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기술 요소는 MPP 스케일아웃입니다. 다른 말로는 퓨어 MPP, 즉 순수 MPP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 MPP 구조의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내의 노드들이 모두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노드에서도 쿼리 수행이나 데이터 적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른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등의 작업 수행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가 존재한다면 그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기 역할이 다른 노드들이 존재한다면 노드를 확장해도 선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는 MPP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퓨어 MPP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드리면 버티카는 데이터 저장소를 공유하지 않는 쉐어드 나싱 기반의 구조를 갖고 있어 노드 추가를 통한 선형적인 성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노드가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작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MPP 구조이기 때문에 노드를 추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성능 확장이 보장됩니다. 끝으로 단순한 구성으로 설치 및 확장이 편리합니다. 이 역시 퓨어 MPP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 특징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클라우드에서는 스냅샷만을 통하여도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서도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즉 분산 쿼리 수행을 통한 병렬 프로세싱입니다. 퓨어 MPP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등하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버티카는 모든 쿼리를 병렬로 처리하게 되어 대용량 데이터 조회에서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합니다. 어느 노드든 쿼리가 수행되게 되면 해당 노드는 이니셔이트가 되고
다른 노드들은 엑시큐터가 되게 됩니다. 이니시에이터 노드는 쿼리의 글로벌 플랜을 수립하여 다른 노드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전달받은 노드들은 로컬 플랜을 수립하여 병렬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처리 수행이 끝나게 되면 각 노드들에서 처리된 결과가 이니시에이터 노드에 모이게 되고 결과가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버티카의 MPP 쿼리 수행이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는 컬럼 기반 스토리지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로우 기반의 MPP는 쿼리 수행 시 조건절에 조인이 많으면 느려진다는 통념이 존재했었습니다. 조인이 많으면 조건에 걸리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두 로우를 통해서 읽고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버티카는 조인 조건절이 많으면 오히려 관련 컬럼들끼리 먼저 연산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 데이터군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MPP가 조인에 취약하다는 통념은 버티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버티카의 모든 노드는 이니시에이터가 되어 쿼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 할수록 병렬 프로세싱에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져 선형적인 성능 확장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특정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마지막 기술 요소는 버티카만의 독특한 물리 파일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션입니다. 앞에서 버티카는 소프트웨어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프로젝션이 있기 때문에 버티카에는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버티카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션은 버티카 테이블의 물리 저장 구조로 데이터 파일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에 PK로 정렬하여 모든 컬럼에 관계된 프로젝션을 만들고 이를 슈퍼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션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자주 조건절에 오게 되는 컬럼들이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하여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컬럼을 기반으로 정렬하여 추가 프로젝션이 생성되게 됩니다. 추가 프로젝션은 일부 컬럼의 집합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따라서 버티카의 한 논리 테이블에는 여러 프로젝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쿼리 수행 시 가장 최적의 프로젝션을 선택하도록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브 애그리게이션 프로젝션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셀렉트 연산에서 자주 호출되는 sum, count, min, max 등의 함수들의 결과값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저장해두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 호출되는 함수는 결과값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매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연산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버티카의 고민에서 나온 재미있는 결과물이며 단순한 방법으로 획기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처음 프로젝션에 대해 들으신 분들은 통상 많은 우려를 가지실 수 있는 것이 여러 프로젝션을 가지면 디스크의 공간 낭비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압축 및 인코딩 기술과 연계하여 공간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덱스를 별도 오브젝트로 저장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 공간 낭비가 덜한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5대 기술 요소를 갖고 있는 버티카는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버티카는 4개의 미션을 갖고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클라우드로의 자유로운 배포를 지원하는 것, 진보된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것, 페타바이트를 넘어 엑사바이트 단위까지 스케일 확장이 지원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참여와 기여하는 것에 이 4개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이 4대 미션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든 기능들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분석 플랫폼으로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티카 9.1 현재 버전의 버티카와 에코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느 플랫폼에서든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주요 클라우드 벤더부터 온프레미스, 가상화 솔루션, 하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빅데이터 환경에서 많이 연구되는
파케나 오크 파일들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티칼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머신러닝 함수들을 SQL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머신러닝이 아니라 지리정보 연산이나 텍스트 분석, 패턴 매칭,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 분석 등도 포함됩니다. 그 위로는 R스크립트, 자바, C++, 파이썬 등으로 작성된 사용자 함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좌측으로는 데이터 유입과 관련된 데이터 에코시스템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ETL 솔루션들과도 연계되어 있고 최근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프카도 커넥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크도 커넥터로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 변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JDBC, ODBC 등 표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BI 시각화 솔루션들과 연계도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도구 및 솔루션뿐만 아니라 JDBC 등의 환경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5대 기술 요소로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해온 버티카 9.1이 현재 갖고 있는 플랫폼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버티카 9.1에서 특히 주목하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카는 높은 성능의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을 어느 곳이든 언제든 어느 클라우드에서든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화하는 주요 기능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을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레이크 컨셉과 일치하며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 지원 역시 앞에서 언급한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트렌드와 대응되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의 독립은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며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9.1 버전에서는 클라우드 전용 아키텍처인 이온 모드가 정식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런 3가지 주요 세부 목적을 통해 엑사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제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수행은 지속적인 최신 빅데이터 기술과의 연계 기능을 지원하여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티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단순화하여 보면 버티카는 스토리지와 SQL 엔진으로 구성된 DB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티카는 플렉스 존으로 자체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JSON, CSV, 에이브로 등의 데이터를 비정형 형태로 적재할 수 있으며 쿼리 수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정형 데이터를 버티카에 최적화된 테이블 구조로 변경하고 싶다면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인 하둡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파케나 오크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하며 파케의 경우는 읽기뿐 아니라 쓰기 작업도 지원합니다. 또한 하둡 환경을 익스터널 테이블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둡을 직접 버티카의 데이터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근 수가 줄어드는 데이터는 낮은 성능의 스토리지로 이관하는 데이터 티어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에코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스파크 등이 커넥터로 제공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커미터로 활동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버티카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플랫폼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입니다. 버티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머신러닝 함수를 SQL로 지원하였고 9.1 기준 SQL로 지원되는 함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쪽에서 검증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함수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SQL로 지원되지 않은 알고리즘들은 사용자 지정 함수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이 모든 사이클을 SQL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버티카 기능만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머신러닝의 일부 단계만 버티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입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 실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수행하는 단계보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데이터 이해와 준비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시간이 전체 머신러닝 시간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을 버티카를 통해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다 추출하여 샘플링할 필요 없이 버티카 내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에 활용할 것이라면 버티카 함수를 통해 여러 조건하에 샘플링을 진행하여 수월하게 머신러닝을 활용할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버티카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될 때 그 중간값을 채워주는 getFilling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의 한 고객사에서는 이 기능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회사는 연구 목적으로 자사 제품에 부착된 IoT 디바이스로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수집되는 데이터에 빈값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신러닝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값들을 제거하거나 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빈값을 채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쉽기 때문에 사뭇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고객사가 하루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약 60억 건에 이른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령 단순한 머신러닝 함수라고 해도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버티카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 예측 분석을 버티카로 수행해 보았는데 머신러닝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도 기본적인 이해만 갖고도 약 일주일 정도에 손쉽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접 고급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여 정확도를 비교해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제외하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언어가 SQL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조직에서 머신러닝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버티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QL 함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벤더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티카의 특장점은 이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에 대한 사용자 함수 지원과 워크로드 관리에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버티카에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없습니다. 이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만드는 것보다 사용자 지정 함수를 더 잘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 데에서 나온 결과물로 버티카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함수가 스토어드 프로시저처럼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의미는 SQL과 함께 사용자 함수가 수행될 때에도 사용자 함수가 운영 중인 SQL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의미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리소스 풀을 나누어 워크로드 관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티카의 병렬 프로세싱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구현하여 전통적인 C++, 자바를 지나 현재 R, 파이썬 같은 머신러닝에 많이 쓰이는 코드들이 버티카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버티카 엔진에는 함수를 처리하는데 MPP 분산 처리와 유사한 아키텍처로 함수를 수행하도록 프레임워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노드가 전체적인 실행을 주도하게 되고 머신러닝 모델들은 워커노드의 별도 오브젝트로 저장되어 병렬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버티카 병렬 쿼리를 수행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모든 노드는 마스터노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플랫폼은 통상 텍스트 환경이 아니라면 기존 업무들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머신러닝 함수를 수행하면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머신러닝이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인데 버티카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통해 반복 수행 처리되는 부분은 메모리 영역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응답 시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파크로 대표되는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동시에 머신러닝 함수를 여러 개 수행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비교해 볼 때 버티카의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 지원은 실제 도입 환경을 고려한다면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의 독립은 버티카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사상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도 범용 하드웨어에서 운영되었고 하드웨어도 설치될 수 있고 어느 클라우드에서도 배포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세 가지 설치 항목은 모두 동일한 버티카 제품이 설치되는 것이며 이는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순수 소프트웨어 DBMS 솔루션을 지향해온 버티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 작업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버티카를 사용하다가 클라우드로 이관하고자 하실 때에도 바로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만 하다면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에 설치되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도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9.1 버전은 버티카 원 클라우드에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좌측과 중앙에 보이는 것이 기존 버티카의 아키텍처로 단지 설치가 온프레미스 환경에 되어 있는가 아님 클라우드 IaaS 환경에 되어 있는가가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인스턴스는 일반 x86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클라우드든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메이저 클라우드인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엔진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런처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바로 클릭만으로 버티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버티카가 처음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것이 20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버티카가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시작한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클라우드 위에서 버티카를 지원하면서 그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이온 모드라고 불리는 이 아키텍처는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하는 트렌드 예측에 대해 버티카가 내놓은 답안입니다. 현재는 AWS 상에서만 제공되며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조만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이온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온 모드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형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상은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S3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컴퓨팅 엔진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온 모드의 동작 방식은 데이터에 대한 연구 스토리지로 S3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3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로 성능은 낮지만 가용성이 높고 확장이 자유로워서 클라우드에서 매우 저렴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온 모드는 연구 스토리지로 이 S3를 채택하여 클라우드 가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클라우드상 데이터의 저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워크로드 요건이 생기게 되면 빠르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3는 굉장히 성능이 낮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IaaS의 블록 스토리지를 캐싱 영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온 모드에서는 이를 디팟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처음 조회할 때에는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지만 웜업이 된 후에는 빠른 버티카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에서도 물론 버티카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버티카의 머신러닝 지원과 같은 특장점은 유지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컨셉도 유지되게 되는데 S3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가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것도 가능하고 S3에 있는 파케나 오크 파일을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 SQL로 조회하는 버티카의 기능은 여전히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온 모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좋은 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워크로드가 늘게 되면 실시간으로 노드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인스턴스를 별도의 그룹으로 묶어 워크로드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버티카의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IaaS의 인스턴스인 EC2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운영한 시간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거나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모든 인스턴스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접근이 필요해지면 그때 인스턴스만 생성하면 됩니다. 인스턴스가 모두 제거되어 있는 동안은 사용자는 저렴한 S3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온 모드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은 훨씬 많지만
오늘의 초점은 버티카 소개조에 맞춰져 있으므로 이 정도로 줄이고 추후 이온 모드에 관한 다른 세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카 9.1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빅데이터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양한 SQL 함수 지원과 사용자 지정 함수 지원 그리고 워크로드 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의 독립은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될 수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고 특히 클라우드형 DW인 이온 모드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엑사바이트 단위의 대용량을 신뢰도 높은 성능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9.1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버티카는 이런 기능들과 로드맵에 힘입어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젠가, 트위터, 우버, 페이스북, SC들은 빅데이터 트렌드와 함께 등장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들이며 이들은 버티카를 자사들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즘을 기업 경영에 차용한 말인 디지털 다윈이즘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기업들도 디지털 기업으로 진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고 그 디지털 기업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분석은 더 이상 IT 회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버티카는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배경에 힘입어 버티카는 다양한 고객사에서 쓰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하는 기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티카 9.1에서는 더 많은 고객사가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버티카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 대한 요약 및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하둡,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데이터 레이크가 그 첫 번째였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지원을 위해 머신러닝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인데이터베이스 분석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클라우드 사상의 이점을 최대한 차용하고자 하는 컴퓨팅 엔진과 데이터 스토리지의 분리가 세 번째였습니다. 버티카는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지원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하여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지원 및 카프카 연계, 하둡 환경과의 연계 또는 하둡 위에 설치, 파켓, 오크 파일 포맷 등을 하둡이나 S3에서의 파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데이터베이스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함수들을 SQL로 지원한다는 것, 자바, C++ 뿐만 아니라 R이나 파이썬 등의 사용자 생성 함수들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함수들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워크로드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컴퓨팅 엔진과 데이터 스토리지의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버티카 이온 모드가 정식으로 릴리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버티카의 이온 모드 아키텍처는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노드를 생성하고 확장하고 또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S3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저렴한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해서 EC2를 활용하여 데이터 캐싱을 하는 아키텍처로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아키텍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버티카는 빠르고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며 고급 분석을 지원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빠른 성능을 자유로운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것이 버티카가 지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세션과 관련하여서나 아니면 버티카에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먼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버티카는 www.vertica.com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로도 버티카 영문 페이지와 한국 페이지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문 페이지로는 테크니컬 팀이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룹에서 링크드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포커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시태그로 버티카를 찾으셔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나 버티카와 관련하여 방문 문의를 원하신다 그러면 마이크로포커스 마케팅의 최수진 담당자님과 연락하여 주시면 방문 일정 섭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며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Q&A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질문들을 수집하였고 그중 오늘 세션과 관련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사전 질문들을 수행하고 만약 추가적으로 시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채팅창의 질문사항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질문 시에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공받아서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다음 5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버티카는 ACID를 보장하나요? 두 번째, 전통적인 쉐어드 나띵 구조는 고가용성에 취약한데 버티카는 어떤가요? 세 번째, 프로젝션 개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경험만 있는 DBA가 버티카를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네 번째, 많은 DBMS가 오늘날 컬럼 기반 저장을 지원하는데 버티카만의 강점이 있나요? 다섯 번째, 이온 모드 실제 도입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티카의 ACID 지원입니다. 오늘 버티카의 파일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버티카의 컬럼 기반 저장은 로스라는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는 디스크에 정렬되고 압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대용량 적재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버티카의 최적의 저장 형태로 저장된 것이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WAS라는 구조를 인메모리로 지원합니다. 빠르게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렬과 압축을 수행하기에는 응답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잭션이 들어오고 있는 테이블을 조회한다고 하면 로스 영역과 와스 영역을 동시에 읽어 동시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ACID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메모리 와스 저장 데이터는 튜플 무버라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로스 파일로 통합되게 됩니다. 버티카는 대용량 분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변경이 일어나는 OLTP성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티카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등의 지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삽입인 인서트와 데이터 변경인 업데이트는 다르게 인식되며 인서트와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 기업들의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는 쪽은 모두 분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령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는 OLTP성이지만 그 유지 케이스를 살짝만 바꾸어서 생각하여서 통장 접근 패턴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가 통장에서 출금하려는 시도를 찾아낸다거나 통장 사용 패턴을 통해 그 사용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바로 OLAP 분석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버티카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버티카의 고가용성입니다.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K-세이프티를 통해 데이터의 복제본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는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가 3개 달린 개인 케르베르스에서 따온 것으로 머리가 날아가더라도 여전히 지옥문을 지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버티카의 내부를 보게 되면 K-세이프티 값에 따라서 데이터 복제본들이 노드들 간에 나뉘어져 저장되게 됩니다. 물론 한 노드에 중복된 복제본이 함께 저장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복제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특정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데이터에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애가 해결된 후에는 자동으로 데이터 동기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는 디스크의 레이드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을 때에도 복제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분산 I/O를 통한 읽기 작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때에도 무중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간 기술이 되며 노드 변경이 끝나고 나면 동기화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버티카는 내재화된 고가용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션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하면서 버티카는 사용을 수월하게 해주는 툴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티카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너라는 툴을 통해서 자칫 생소할 수 있는 프로젝션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티카의 강점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BA는 단지 논리적 스키마 구문과 샘플 데이터,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한 쿼리,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K-세이프티 등을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너는 이 논리 스키마가 버티카 환경에서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물리적 스키마 모델을 권고하여 줍니다. 여기에는 압축화 인코딩, 프로젝션 등 버티카의 강점 기능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에서 권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버티카의 효율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데이터셋이나 추가 워크로드가 생기게 되면 디자이너를 다시 돌려 새로운 권고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DBA가 물리적 구조를 튜닝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티카의 방법으로 오히려 DBA는 데이터 관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많은 인덱스를 관리해야 하는 DBA 업무에 비하여 보면 프로젝션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편리한 아키텍처인지 새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버티카 컬럼 저장 기술만의 특장점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버티카의 근간 설계 사상에 컬럼 기반 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컬럼 기반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본사 프로덕트 팀에서 화이트 페이퍼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SNS 채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컬럼 기반 저장이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버티카 컬럼만이 가진 기능 12가지 연계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우측과 같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연계 기술에서 버티카는 인덱스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저는 가장 큰 강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통상 근간 기술이 컬럼 기반이 아니면 인덱스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트리 구조인 인덱스의 특성상 이는 컬럼 기반이 아니며 압축 역시 성능 저하를 우려하여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는 모든 관련 인덱스의 변경 작업이 가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컬럼 기술이 내재화되어 프로젝션과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버티카는 상당한 차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서와 관련하여서는 조만간 한글화된 문서를 제공하거나 또 다른 웨비나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로 포커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주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버티카 이온 모드 도입 사례입니다. 기존 버티카 아키텍처를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AWS에서 운영 중이던 고객 사례인데요. 약 120여 개의 노드로 운영되던 버티카 클러스터를 이온 모드로 변경한 후에 단지 16개의 노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획기적인 클라우드 비용 감소와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클러스터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AWS에서 제공되는 디스크 스토리지인 EBS의 크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었고 노드가 많은 것은 병렬 프로세싱에는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할 때 네트워크 구간에서 상당한 병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에서도 텐지만과 고성능 IOS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하는 것은 온프레미스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이를 이온 모드로 변경하면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노드 수를 늘릴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기반 스토리지로 S3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워크로드에만 집중하여 이온 모드 노드들을 생성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고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존 EC2 비용을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확보화된 IO는 추가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힘입어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한 북미와 유럽에서는 여러 고객사가 이온 모드에 관심을 보이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온 모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으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버티카 9.1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버티카 9.1이 현재 데이터 분석 트렌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세션에서 더 다루지 못한 다른 사항들은 다른 웨비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